1869년 10월 초, 모네와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화가의 수중엔 돈이 없었습니다. 화구 살 돈을 마련하느라 온 여름을 다 바쳐야만 했죠. 두 사람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면을 그대로 베끼듯 그리기보다는 흘러가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강물의 가물거림과 빛의 반사,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을요. 세느 강가에서 그린 그림처럼 모네와 르누아르는 화단에서 통용되던 전통적인 화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인식을 지닌 화가들과 함께 단지 새로운 화풍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상주의로 알려지게 될 미술의 혁명이었습니다. 인상주의는 이제 편안한 예술로 보여집니다. 다들 좋아하죠. 보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미술사에서 가장 담대하고 급진적이었으며 도전적인 화풍으로 여겨졌습니다. 미술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인상주의에는 정형화된 과거를 뒤엎고 미술사를 새로 쓰려 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는 개성이 독특하고 매우 용감하며 유머가 넘치는 화가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들은 함께 작업하면서 미술사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타협을 모르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몹시 까다롭게 굴었던 클로드 모네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기대했습니다. 르누아르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전통을 존중하는 화가였습니다. 근대 생활을 그리던 르누아르는 결국 근대적인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화가로서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 화가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까미유 피사로는 자신을 무정부주의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해서 친구들은 그를 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던 드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지극히 깐깐했던 그는 어느 작품도 완성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드물었습니다. 개성은 달랐지만 이들은 한 가지 급진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규칙을 무시하고 눈으로 본 대로 그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감각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였죠.
1859년 봄, 한 젊은 화가가 노르망디 해안에서 파리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19살의 클로드 모네였죠. 모네는 살롱전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술 전시회였죠. 살롱전은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이 화랑 저 화랑을 돌면서 바닥에서 천장까지 꽉 들어찬 그림을 보고 다녔습니다. (1895년에는) 인상주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로 격식을 중시하는 아카데믹 화풍이었죠. 작품들은 대부분 신화나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역사화라는 것이었죠. 모네는 언젠간 자신의 작품이 살롱에 전시되기를 바랐습니다. 살롱에 출품이 돼야만 화가로서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역사화를 그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파리에 머물면서 화가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성화가 밑에서 공부한다면 학비를 대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네는 용돈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카데미 쉬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고 화가들이 와서 아무 간섭 없이 노두화를 그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죠. 화가 난 그의 아버지는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모네는 아틀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력을 쌓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 한 파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먼저 석고대생을 한 다음 실제 모델을 보며 그리고 또 대가에게서 배우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네는 처음부터 화가는 정형화되는 규칙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다가 그는 10대 반항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유명 인사의 이미지를 풍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규칙에도 굽힐 수 없었다. 모네의 말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1840년 11월 14일 루이스 주스틴과 아돌프 모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르 아브르 항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상인이었습니다.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는 르 아브르 주변의 해변과 절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그는 10대에 지방 유명 인사들의 캐리커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솜씨가 뛰어나 서점 주인이 창문에다 모네의 대생을 전시해줄 정도였죠. 모네의 작품은 한 점당 20프랑에 판매됐습니다. 하루는 이 서점에서 풍경화가 유진 부댕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네에게 이제 다른 그림도 그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네를 노르망디 해안으로 데려갔죠. 부댕은 모네에게 풍경화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고 그 열정은 평생토록 모네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모네는 부댕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리고 있던 의문의 베일을 벗어던졌다고 했습니다. 난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 화가로서의 내 숙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모네는 일찍부터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가 그린 첫 번째 작품은 완성도가 매우 높아서 1858년 르아브르 전시회에 출품되었습니다. 그림은 아주 훌륭했고
그것 때문에 모네는 천재 화가의 표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능에 자신을 갖게 됐고 화가가 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1859년 봄, 모네는 화구와 저축한 돈 2,000프랑을 들고서 르 아브르를 떠났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로 향했죠. 아카데미 쉬스에서 클로드 모네는 아카데믹한 화풍에는 관심이 없는 또 한 명의 화가 지망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까미유 피사로였습니다. 서인도 제도 세인트 토마스 섬 출신인 29살 청년이었죠. 모네와 마찬가지로 피사로도 과거의 신화보다는 일상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피사로는 사실 세인트 토마스 섬에 살던 소년 시절부터 평범한 일상을 그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어린 노예의 초상 같은 그림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적인 면에서 부성의를 느낀 건 아니었어요. 솔직함과 단순함이 배어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자신과 사회적인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피사로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프레데릭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 출신의 유택의 이민이었습니다. 그는 유택 율법을 깨고 이모인 레이첼과 결혼했죠. 이런 비합법적인 결혼 때문에 피사로 가문은 그 지역 유태인 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피사로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세인트 토마스는 작은 곳인데다가 부모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태인 예배당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악조건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어요. 10대 소년이 됐을 무렵 피사로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가업을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화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1852년에 가출을 한 피사로는 안락한 중산층의 생활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인도 제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러다 1855년 파리에 정착합니다. 일단 도착한 뒤에는 부모님과 화해를 하려고 노력했죠. 그중 부모님도 파리로 와서 하인들을 많이 두고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하인 중엔 21살의 줄리 벨레가 있었습니다. 줄리가 모델을 서주면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천하고 못 배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방장도 아니고 심부름을 하던 여자였죠. 까미유 피사로가 이 일을 고백하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줄리는 비천한 하녀였을 뿐만 아니라 카톨릭 신자였고 게다가 임신까지 하고 있었지요. 어머님은 줄리와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집안에선 줄리를 해고하고 아들에겐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줄리는 유산을 하게 되죠. 하지만 까미유는 줄리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21년이나 함께 살면서 8명의 아이를 낳았고 한평생 사랑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줄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래지 않아 줄리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아들에게는 매달 적은 액수의 용돈을 보냈습니다. 피사로는 집안의 갈등을 피해 풍경화와 인물 그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1859년) 아카데미 쉬스에서 누드화를 그리던 피사로는 클로드 모네를 만납니다. 피사로와 모네는 곧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통적으로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무선 전신탑이라든가 넓은 들판 또는 황량한 공장 같은 것들이었죠. 이들은 문화적인 의미가 깃들지 않은 소재들을 그렸죠. 그러자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맙소사,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화가들은 전원을 택해서 급진적인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시 말해 성스럽지도 역사적이지도 않은 풍경을 그들의 화폭에 담은 것이죠. 19세기에는 분명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화가들이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음악가들이 자기 시대를 똑바로 보고 그 순간에 알맞은 가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나 신화로 돌아가지 않고 당대의 문명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모네는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걸렸죠. 그림을 그리러 여행 다니고 아뜰리에 비용을 내고 도시의 유흥 생활을 즐기면서 모네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천이었던 2,000프랑은 곧 바닥이 났습니다. 살 집만 있었더라도 생활비가 적게 들었겠죠. 일단 생계가 해결돼야 즐길 수가 있는 건데 모네는 생활의 즐거움을 중시했습니다. 모네는 주름 장식이 달린 멋진 셔츠를 좋아했고 고급 포도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이 떨어져 쩔쩔매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네는 파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1860년 3월 모네는 군대에 징병이 돼서 7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아들을 군대에서 빼내려고 했습니다. 당시엔 부자들이 흔히 하던 관행이었죠. 그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가업을 잇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네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알제리 기갑부대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가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그 결정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꿈을 무한정 접어야만 했죠.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1861년 레골 데 보자르,
즉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아카데믹한 화풍의 기초를 다듬어주는 곳이었죠. 르누아르는 20살에 이미 도자기 화가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는 곧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샤를르 글레르가 운영하는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글레르는 뇌생과 선 묘사 그리고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르누아르는 더 밝은 색채로 그리고 싶었지만 글레르는 그것을 악마의 색채라면서 그런 것에 물들까 염려했습니다. 상냥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했던 르누아르는 처음 그림을 그리러 아틀리에에 왔을 때 누구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충고를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글레르는 르누아르에겐 별로 장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던 부유한 동료들도 그를 따돌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매우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죠. 자신이 훌륭한 화가가 됨으로써 전혀 다른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장인이나 장식가의 전시회에 출품을 하는 순수 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류 사회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사귀게 되죠. 원래 출신과는 아주 다른 세계였습니다. 르누아르는 루브르 박물관 그늘에 서 있는 슬럼가에서 7남매 중 6째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르누아르는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기보다는 대가들의 작품을 음미하면서 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로에서 꺼낸 수치로 자기 집 벽에다 그림을 그렸죠. 15살 때 부모는 도자기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도록 도제로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르누아르의 솜씨에 감명을 받아 곧 한 달에 20프랑의 봉급을 주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미술 공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뜰하게 저축했습니다. 결국 1861년 샤를르 글레르의 화실에서 정식으로 화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온순하게 들으면서 모델을 잘 살피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를 혁명하라고 불렀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르누아르는 글레르의 화실에서 몇 달씩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모델의 선과 형태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르누아르가 글레르의 화실에서 1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새로운 학생 3명이 들어왔습니다. 르누아르는 곧 그들과 긴밀히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은 21살의 부잣집 아들 프레데릭 바시유와 파리 출생의 영국인 알프레드 시슬레, 그리고 갓 제대한 22살의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기병대에서 1년을 복무한 뒤 모네는 장티푸스에 걸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돈으로 아들을 군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을 파리로 보내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소망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어라. 명망 있는 대가가 훈련시키는 미술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또다시 혼자서 하겠다고 우기다간 한마디 경고도 없이 학비를 끊어버릴 것이야. 모네는 당장 파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862년 가을 글레르의 미술학교에 들어갔죠. 그 이전의 르누아르와 마찬가지로 모네도 글레르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괜찮은데 제법 그렸어. 그런데 문제는 모델의 특징이 너무 과하게 나타나 있어. 발이 엄청나게 크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니까 이렇게 꼴사납게 되지. 인물을 그릴 때는 고전적인 예술 형태를 항상 기억해야만 된다고. 샤를 글레르. 그러나 모네는 단지 보이는 걸 그릴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승 밑에 머물 뿐 그 가르침엔 관심이 없었죠. 모네는 곧 새로운 친구들인 르누아르와 세슬레, 바지유를 데리고 자연 속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아카데미 쉬스 출신의 모네 친구 까미유 피사로도 이들의 모임에 끼었습니다. 모네는 자신도 열심히 했지만 친구들도 똑같이 밀어붙였습니다. 모네는 작업할 때 자신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친구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고 친구들 중에 가장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다들 모네를 잘 따랐습니다. 친구들은 모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기 위해 그가 하자는 대로 했죠. 모네는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작은 그룹이지만 친구들 뒤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죠. 모네와 르누아르, 세슬레와 피사로는 새로운 예술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뒤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가 생겨납니다. (1863년) 초 파리, 클로드 모네와 프레데릭 바지유는 마네의 작품을 보러 갔습니다. 31살의 이 화가는 목욕이란 그림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관심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은 마네를 흉보기 시작했고 비평가들은 격분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 3세까지도 이 작품을 불온하다고 생각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나중에는 풀밭 위의 점심으로 제목을 바꾸지만 아무튼 이 그림으로 마네는 단숨에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된 동시에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선구자가 됐습니다. 누드화는 마치 여신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되던 과거의 규칙을 깬 것입니다. 마네의 누드화는 당대 파리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이란 작품 이후로 마네는 항상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인상주의자로 불려지게 될 한 그룹의 화가들에게도 마네는 우상이 되었어요. 마네는 이들과 사귀면서 절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들은 카페 게르부아에서 서로 사귀게 됐습니다. 모네는 르누아르와 피사로는 물론 친구인 세슬레와 바지유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마네가 있었죠. 마네의 친구이자 화가인 드가도 가끔 나타나서 함께 논쟁을 벌이다가 도중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네가 처음 드가를 만난 건 186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였습니다. 드가에게 루브르는 고귀하고 신성한 사원이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종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미술이었죠. 드가는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루브르에 가서 그림을 모사했습니다.
대가들의 작품은 되풀이해서 베껴야만 한다. 좋은 작품을 잘 베낄 수 있게 된 뒤라야만 채마밭에 무 하나라도 제대로 그릴 수가 있다. 에드가 드가. 드가는 10년 전부터 루브르에 있는 대가의 작품을 모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53년 학교를 마친 뒤부터였죠. 그는 해마다 열리는 단 하나의 주요 전시회인 살롱에 출품하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만족할 만한 작품을 한 점도 그릴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학비를 넉넉하게 대주며 아들을 지원해오던 아버지는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성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기스트 드가. 은행가였던 아버지는 금융관리보다는 르네상스 미술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드가의 어머니 셀레스티는 그가 1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5남매 중 장남이었던 드가는 혼자서 슬픔을 사겼습니다. 솔직히 드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고 때문에 정서적인 면이 결핍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어서 포근한 성격이 못 됐습니다. 드가는 1859년 자신의 화실을 갖고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끊임없이 고독 속에 침잠해야만 한다. 드가는 외롭고 우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그렸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절망에 빠지고 자기 능력에 의문을 가지면서 걱정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드가는 자기 속으로 움츠러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생을 통해 볼 때 요즘 말로 우울증이라고 불릴 만한 시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드가는 역사화를 계속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죠. 스케치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리곤 수정했죠. 기본적인 구도를 정해놓고도 다시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캔버스에서 마지막 결정판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긁어내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드가가 하려고 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의 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야심찬 구도와 전통적인 화풍으로 그려서 살롱전에서 재능을 인정받아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 즉 근대적인 그림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그의 내면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발은 과거에 담고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몸은 19세기 후반의 근대 예술 세계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드가는 역사화를 계속 그리면서도 1861년 가을에는 근대적인 소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마를 즐겼던 드가는 쉴 새 없이 경마장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전장에 있는 말들이 아니라 자신이 본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죠. 드가는 경마장에서 새로운 소재를 끊임없이 찾아냈습니다. 10여 점의 경마장 그림에서 이번에 드가는 근대적인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마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 틈에 끼어 있을 때의 흥분이라든가 경마장에 갔을 때 북적대고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을 이끌어내려고 했죠. 말들을 그림의 한쪽 옆으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수의 셔츠와 안장의 색깔을 화려하게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새롭고 생동감 있고 파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죠. 드가는 1865년에도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에드와르 마네는 다시 한번 화단의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어느 창녀를 그린 것으로서 살롱에 출품된 그의 작품 올랭피아가 2년 전의 작품 풀바디의 점심보다도 더 심한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다 풍경화로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찬사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풍경은 마네가 아니라 모네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벽면에 논쟁이 매우 심한 마네 누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바로 옆에는 모네의 아름다운 생따드레스 해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이 말했죠. 이게 마네 건가 모네 건가? 마네야 모네야. 물론 마네에 비하면 애송이 화가로 여겨졌던 모네는 이런 혼란이 적이 싫진 않았지만 마네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명성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가 자신과 이름까지 비슷했으니까요. 그런 혼란을 제쳐두고라도 모네는 따스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해 살롱전에 처음 출품했지만 비평가들은 금세 알아봤죠. 어제까지도 무명이었던 모네가 이 그림 단 한 점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바다 풍경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조화롭게 그려져서 오랫동안 전시되었다. 제이비 피갈. 찬사를 받자 모네는 힘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 돈이 몹시도 쪼달렸지만 모네는 큰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퐁텐블로스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살롱전에 출품할 커다란 그림을 그렸죠. 그것이 바로 풀바디의 점심이었습니다. 모네는 이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친 야심으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지유오게나, 만약 답장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네가 내 청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난 몹시 시리에 빠지게 될 걸세. 제발 부탁인데 궁지에 빠지게 내어버려 두지 말아주게. 난 지금 그림 생각밖에 없어.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미쳐버릴 걸세. 모네. 클로드 모네는 1865년 여름 퐁텐블로 숲속에서 모델이 되어줄 마지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빛이 나뭇잎새를 스쳐가는 효과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지이유는 마침내 8월 하순에 도착해서 인물화의 모델이 되주었습니다. 그때 모네에겐 까미유 동시웨라는 19살짜리 여자 모델도 있었습니다. 모네는 터무니없이 야심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을 뛰어넘는 대작을 내놓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침 모네가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쇠붙이 원반이 날아와 다리를 쳤습니다. 바지이유는 그를 침대에 누이고 찬물을 떨어뜨리는 장치를 만들어 상처가 붓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모네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은 바지이유가 그림을 그리죠. 그것이 리옹도르 여인숙방에서 그린 즉석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1865년 10월 모네는 파리로 돌아와 풀밭 위의 점심이란 그림의 최종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